1997년도에 브레진스키가 쓴 그랜드 체스보드라는 걸 보면 우크라이나를 장악하면 러시아가 힘을 못 쓴다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이란을 먹으란 말이 있었죠. 지금 큰 틀에서 보면 그 그림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방향이 잘못됐다기보다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너덜너덜한 힘으로 막강한 전쟁을 기대하고 준비해온 러시아나 이란하고 상대하려 하니까 상당히 힘든 거죠. 러시아가 1시간 동안 키이우에 미사일 40발 쏘다 개전 이후 최대 규모라는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예, 뭐 사실 이게 이제 물류 창구 보복의 미러 리스판스라 얘기합니다. 이제 똑같이 갚아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 확전이라기보다 상호 타격의 정례한데요. 일단 확인된 사실관계를 먼저 하면은 그 와일드 베리스라는 유통업체, 러시아 최대 온라인 유통업체 물류 창고 두 곳을 드론을 타격했죠. 이건 어째 보면 민간 생활을 이제 하는 거죠. 사실 다 전쟁 범죄예요. 근데 이걸 하면서 9명이 죽었고 60명이 부상됐고 그 다음에 이 일이 일어나자마자 러시아가 53분간 이스칸데르 M, S-400 지르콘 이런 걸 가지고 40여 발로 키이우에 이제 보복을 했죠. 어째 보면 개전 이후에 최대 규모의 단일 공습인데 어쨌든 쇼핑몰이나 아파트를 직접 때리기도 하고 뭐 지하철역 대피소 지붕 붕괴로 이제 최소 7명 이상 부상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우크라이나 정당한 논리는 해당 물류 창고가 제대 대상 드론이나 항법 장비 부품 공급에서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게 민간 시설이 아니고 군수 네트워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튼 웃기긴 합니다. 어쨌든 러시아의 정유시설 전력망 타격 논리도 어쨌든 민군 이중용도 인프라하고 정확히 대칭된 논리잖아요. 그래서 어째 보면 똑같은 프레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뭐 그런 것이고 이게 이제 와일드 베리게 어째 보면 크게 보면 경제 표적으로 전환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와일드 베리 소유주가 한국계 그러니까 고려인 혈통의 러시아인입니다. 타차나 김이라고 해서 세계 최고 부자 중에 하나인데 뭐 여튼 뭐 아마존 이런 거랑 비슷하다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재산 피해가 이제 오히려 러시아 내 강경 여론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결코 뭐 이렇게 우크라이나가 좋아할 사항은 아닌데 어쨌든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 거니까 경제 표적으로 전환하면 유럽이 원하는 전쟁을 재촉하는 역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푸틴이 뭘 이야기했는 거니까 미러 닥터니를 해가지고 그걸 원칙이라 해서 일단 확전을 하는 것보다 상호 대책 하나 때리면 우리도 똑같이 한다. 그러니까 확전을 하지 말고 또 그냥 갚아는 준다. 그래서 그런 공격이 이제 다시 되돌아온다. 이걸 이제 보여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막 반사 이런 것처럼 그런 겁니다. 다만 이번 규모는 기존 대비 이례적으로 커가지고 러시아 참모본부에서는 비대칭 확전을 오랫동안 요구해서 우리가 능력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왜 그냥 찔끔찔끔 하느냐. 다시는 저거 못하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들어주고 있지 않나 이런 신호로도 해석 가능한데 푸틴은 꽤 러시아 내에 강경파가 있고 온건파가 있으면 이걸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러다 보니까 양쪽 다한테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지죠. 그럴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고 지금 거울식 정례 보복이 앞으로도 규모만 키우면서 반복될지 아니면 어느 시점에서는 참모본부가 요구한 질적으로 다른 확전을 할지 예를 들어서 전력망을 때린다든지 유도 체계를 때린다든지 핵심 인프라를 타격한다든지 이렇게 될지는 향후 전쟁의 국면을 가리키는 다른 분기점이 될 거다. 지금 러우 전쟁 어떤 상황인가요? 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대략 러우 전쟁은 지금 콘스탄티노프가 붕괴됐고 리만이 함락됐고 밑에 이제 아까 말씀 안 드린 자포로제의 이제 오레오브라는 중요한데 거기가 단단하니까 그걸 지금 우회해서 포위가 진행 중이고 지금 말씀 안 드렸지만은 굉장히 중요한데 오데사, 체르노모르스크하고 유전이 이게 흑해 3대 항구가 사실상 괴멸되고 우크라이나가 해상 수출입이 사실상 정지됐습니다. 그리고 드론 전서사가 붕괴된데 러시아에서 장거리 드론의 성공률이 우크라이나 때리면 과거에는 한 70%가 됐던데 지금은 한 10% 정도가 된다고 그럽니다. 이게 한 90%는 떨어진다고 그럽니다. 최근에 방문해온 미국의 해병대 출신 스칼리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모스크바나 상태페트로브가 심장부 표격을 성공률이 1% 내지 2%밖에 안 된답니다. 99% 이상 막아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드론이 그렇게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굉장히 시각적인 효과가 있죠. 불이 막 나고 하니까. 지금 오데사 공격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오데사고 요 밑에가 이제 지금 이쪽에 계속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공격을 하고 있어서 뭐 상승도 타고 화물선에 이거 때리는 것이 그 안에 그걸 통해서 나토에서 무기를 실어가 오거든요. 그걸 이제 때리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키예프에서는 아까 말씀대로 페드로프 국방장관이 경질됐고 지금 부패 수사를 착수하고 있고 여튼 시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인준을 아직 못했는 것 같아요. 후임에 대해서. 그리고 러시아하고 이란이 연대가 심화되는 정황이 있어서 어쨌든 러시아 타스 통신에서 보도한 건데 지금 현재 이란 최고 지도자인 모스타바 하메이니가 전쟁이 끝나고 난 첫 번째 해외 정상 접촉으로 푸틴을 거론했다. 이게 이제 러시아 언론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그 서방이 우크라이나하고 이란 두 개의 어쨌든 굉장히 큰 위기 지점을 동시에 상대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미국이 아무리 해도 이란, 우크라이나에서 사실 다 몰리고 있잖아요. 이란은 이제 미국 힘이 약하다기보다 힘을 제대로 쓸 수 없는 것이고 우크라이나에서는 힘이 모자라가지고 안 되는 그런 구조가 있죠. 그런 측면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바스 요새선이 이제 붕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 이게 함락되고 나면 서쪽으로 계속 온다. 그래서 요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린 이 콘스탄티노프가 리만이 함락됐고 자포로지아 오레호브 방면에 우회 포기가 지속되고 있고 오데사 등 역대 3대 항구가 사실상 폐쇄 상태고 우크라이나 흑해 수출입이 사실상 정지가 됐고 돈바스 요시아 도시 방어전이 지금 구조적 붕괴 국면을 들어간 거고 어쨌든 지난주 아까 말씀드린 러시아 공격이 활발하지 않아서 대체로 이걸 재정비하는 기간으로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군 인원 손실은 1,500명대로 계속 높은 상태입니다. 지금 이 상태가 보시면은 여기 빨간 동그라미를 해놓은 건데 이게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가파르게 올랐다 다시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갔던 적이 몇 번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했던 거 빼놓고는 추세적으로 있었던 적은 이때 2024년도에 이때 많았던 것은 그 크루스크 침공이 좀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있었던 거고 그 외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꽤 인원 손실 높은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드론 전에 시사도 붕괴됐고 어쨌든 러시아 방공망의 학습이나 적응 속도가 우크라이나 측 드론 전술 개발 속도를 앞지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드론 자체도 지금 우크라이나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러시아가 앞서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인가 하니까 우크라이나는 간의 수공업식으로 많이 만들어요. 그건 되게 잘합니다. 잘하는데 문제는 이제 굉장히 대량 생산을 하려면 표준화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새로운 기술이 나오거나 새로운 게 나왔을 때 빨리 적응하고 있는 것은 시스템을 갖춘 쪽이고 간의 수공업 하는 데는 그때 그 사람들의 능력에 따라서 바뀌는 거거든요. 융통성은 있지만 한편으로 큰 힘을 발휘하기 힘든 그런 측면이 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키예프 내부에 정치 위기가 이중 부담이 되고 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보면 서방 주류 서사인 우크라이나가 선전하고 있고 러시아가 굉장히 소모하면서 힘들고 있다는 것과 달리 영토나 병력이나 정치 안정성 구조 모든 지표에서 러시아가 우위로 수렴하는 흐름입니다. 이것은 뭐 제가 그렇게 희망하는 게 아니고 지표 기반으로 그걸 판단한 겁니다. 모스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가 미국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끝난 뒤에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는 보도가 있는데 첫 접촉이 푸틴이 될 거라고 합니다.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예, 아까도 조금 설명드렸는데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때까지 모스타바 하메이니는 부신이 피살된 이후에 아직까지 영상이나 음성이 없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각에서는 사망설까지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심각한 부상을 입어서 치료하고 있다는 게 이제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근데 어쨌든 전쟁 종료 후 첫 해외 정상 접촉 대상이 이제 푸틴이 될 거라는 것은 뭐 대면이나 통화 이런 걸 모두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째 보면 이것은 이란이 서방과의 직접 대화 채널을 사실상 닫아둔 채 러시아를 중재자가 아니고 동맹에 준하는 우선 접촉전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신호죠. 그러니까 뭐 당연히 트럼프하고는 뭐 전혀 만나지 않겠지만은 그걸 떠나서 다른 사람들하고도 안 만나고 푸틴을 먼저 만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외교적인 제스처라기보다는 전후질서 재편 논의를 러시아를 가장 최우선 파트너로 인정한다는 의미죠. 이게 이제 최고 지도자의 그 무게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러시아하고 이란, 물론 중국도 있지만 이게 이란의 결속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전쟁을 하나의 반서방형대로 묶어내는 정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중국과 아직 전쟁은 안 하고 있지만 어쨌든 북한이 들어가 있죠. 우리한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런 것인데 어쨌든 서방이 여기하고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서방이 동시에 두 개의 어찌 보면 핵 위기인 지점을 다루고 있다는 구조가 정확히 맞물리죠. 이 두 전쟁이 개별 사안이 아니고 다각화된 국제질서 재편이라는 하나의 큰 흐름의 두 국면일 가능성이 있죠.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1997년도에 브레진스키가 쓴 그랜드 체스보드라는 걸 보면 우크라이나를 장악하면 러시아가 힘을 못 쓴다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이란을 먹으라는 말이 있었죠. 지금 큰 틀에서 보면 그 그림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방향이 잘못됐다기보다 능력이 안 되는 거죠. 그 사이에 국력을 다 허비해버리고 지금 이제 그 너덜너덜한 힘으로 지금 막강한 전쟁을 기대하고 준비해온 러시아나 이란하고 상대하려 하니까 상당히 힘든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생각은 알고 있었지만 이제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실제로 전쟁을 수행하고 하는 브레인들이 없다 이래 볼 수 있는 거죠. 그냥 남스는 답 보고 뺏기지는 하는데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서방의 정치인들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러시아가 어쩌면 국제적으로 고립되기는커녕 서방 압박을 받는 국가들의 마지막 채널 역할을 하고 자세히 보면 전략적 입지를 넓히고 있다는 방증이죠. 그래서 제재와 고립이란 서방 주류 서서와 정반대로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외교 동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생각을 나눴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거의 매일 글을 올리는 제 블로그 진제일의 군사력 이야기를 방문해 소통해 주시고요. 제가 최근에 읽고 이제 추천사도 작성한 책이 있습니다. 제가 쓴 책은 아니고 이제 외국에 쓴 책을 번역한 건데 보면 여기 보시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국경의 지도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고 상당히 이제 많은 걸 저도 배웠습니다. 지정학에 대해서 저도 꽤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새로운 눈을 뜨게 해주는 좋은 책이라서 이제 추천드리고요. 지정학은 사실은 다른 게 없고 다 이해관계거든요. 그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정학을 볼 때 어느 편을 들면은 뭐 우리하고 비슷한 마인드를 우리가 영어로 표현할 때 like-minded 뭐 칸츄리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렇게 보면 재미는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걸 놓칩니다.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이익과 손해, 자기의 국익을 지키냐 안 지키냐 이런 관계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하고 중동에서 먼 곳에 일어난 전쟁이지만 사실 우리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다음에 우리한테 올 문제고 현재 우리한테 영향을 받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대로 알아야 대처할 수 있는데 제대로 알려면은 꽤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일일이 모든 역사를 알기엔 되게 힘들지만은 지도책을 보면은 상당히 직관력 있게 굉장히 빨리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언론사에서 발표하는 걸 그냥 보고 무턱대고 보고 있으면은 뭐 대략 흐름은 알 수 있어도 깊이 있게 이해를 못 합니다. 깊이 있게 알려면은 발품을 팔아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저도 뭐 그 실상을 알려드리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 그걸 가지고 또 누구 편을 든다고 비난도 받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실상을 하나씩 알면 알수록 눈이 뜨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지정학 볼 때 항상 좀 냉철하게 볼 필요가 있고 항상 이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 이제 우크라이나 국방장관 물러난 사람도 팔란티아하고 한통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배경이 생각보다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뭐 우리하고 전혀 관심 없는 나라의 어떤 국방장이 물러나고 하지만은 팔란티아는 지금 그 하여튼 마음껏 자기가 해보고 싶은 전쟁을 멋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전쟁을 움직이는 세력들하고 실제로 전쟁에 그 피해를 당한 쪽하고는 상당히 다르죠. 어쨌든 그런 배경들까지 뭐 이런 걸 깊이 있게 보셔야지 알 수 있는데 일일이 시간 없는데 그 다 알 수는 없고 그래도 큰 기둥은 이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 진제일의 군사력 이야기 한 방문해 주셔서 소통하고요. 저도 배우고 여러분도 배우고 할 수 있겠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